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의 역사 이야기. 이 팟캐스트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빴던지 느긋했던지 보람된 하루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이야기, 배틀 크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셉 베이츠가 1849년에 미시간주로 향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100명 단위였던 재림 신자들이 수년 내에 수천 명으로 급속하게 불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의 집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뉴욕주 라체스터에 있던 리뷰 앤 헤럴드 출판소를 1852년에 옮기려고 했죠. 평균 나이가 25세 정도 되는 젊은 가족들 14명이 함께 한 집에 살았다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변변치 않았던 관계로 다들 잘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40대로 접어드는 나이인데 25세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재림운동을 위해서 함께 거주하면서 인쇄소를 운영했다는 이야기는 당시 재림운동에 뛰어든 젊은이들의 패기와 정열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이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무렴 평균 수명이 그때보다는 늘어났다 할 수 있겠지만 재림 청년들 힘을 더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인 뉴욕주 라체스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피소드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집에 너무 많은 이들이 살았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와 엘렌이 한 곳에 진득하게 오래 거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벌써 그들이 몇 번 이사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만큼 여기저기 옮겨 다녔죠. 제임스는 라체스터 시내에 가서 인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14명이 살면서 인쇄소까지 집에 둘 수 없었죠. 비록 고단한 나날이었지만 당시 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는 재림교인들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해서 젊은 목사들이 재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J.N. Andrews, Uriah Smith, and J.N. Lawford. 이들의 합세는 재림운동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밀러운동의 바턴을 이어받은 재림운동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의 참여로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보다 나이가 엄청 어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나 경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새로 창업한 사업이 적당한 시기에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만일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성공적이지 않거나 아예 도약하지 않으면 치명적이죠.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해서 밤새도록 일해서 주문을 따라갈 수 있겠지만 수요가 늘면 늘어날수록 새로운 방법, 기술, 경영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도태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재림운동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새로이 재림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끈다는 것은 제임스, 엘렌, 유라야 그리고 라체스터에 있던 이들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리뷰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죠. 모든 책들을 수작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러프로는 한 권 한 권에 일일이 송곳을 사용해서 책에 구멍을 뚫고 있고 거기에 몇몇 자매들이 바느질을 한 다음에 유라야가 칼로 책 끝을 다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가 마치면 물집이 가득 잡힌 손을 바라봐야만 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살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일에 취중한 결과는 건강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유행성 콜레라는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의 3살 박이 아들인 에디슨을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했죠. 리뷰 인쇄소의 책임자였던 르먼 마스터는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임스의 형제인 네더니엘과 그의 아내가 방문했을 때 결핵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핵은 매우 무서운 병이었죠. 네더니엘과 그의 아내 애나는 재림 신도들은 아니었지만 애나가 시부모님과 제임스에게 죽음 직전에 쓴 편지에 의하면 그 부부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하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삶의 바램을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했다는 점. 좀 특이하면서도 신기하지 않나요? 불행히도 2번의 콜레라를 넘겼던 인쇄소 책임자 르먼 마스터는
결핵으로 인해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이었기에 마음이 아픈 일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아픔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에 리뷰지에 시를 써서 보냈다는 애니 스미스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J.N. 앤드루스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생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경험 다 있지 않나요? 갑자기 어떤 이성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면 그 둘뿐만 아니라 모두가 좀 어색해지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 개의 편지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애니는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임스와 엘렌에게 좀 서운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것과 별개로 앤드루스는 제임스가 메인주 페리스에 있는 재림 신도들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으로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앤드루스가 그곳 출신이었거든요.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제임스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던 애니를 앤드루스가 챙겨주었습니다. 애니는 이것을 앤드루스가 자신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죠. 역시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이런 드라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앤드루스의 행동은 애니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라기보다는 둘 다 같은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예나 지금이나 아무에게나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은 특별히 이성관계에 있어서 이런 행동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앤드루스가 일부러 그렇게 한 일은 아니었지만 애니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나중에 앤드루스가 애니를 챙겨줬던 일들에 대해서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이라고 했죠. 정말 불행히도 몇 달 후에 애니는 결핵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결핵으로 투병하는 애니에게 제임스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라고 75불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제임스가 주급으로 4불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큰 돈이었죠. 그때쯤에는 제임스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애니는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엘렌과 제임스는 에디슨이 조금 나아졌을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문서 전도를 합니다. 문서 전도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책을 살 것을 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책을 팔아서 얼마나 챙기는 거 아니냐는 악성 루머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루머를 돌리던 사람들이 엘렌과 제임스의 집에 가봤다면 그런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잠깐 1852년에 제임스 화이트이 했던 아주 중요한 업적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학교 교과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작했던 이 일은 2022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자란 분들은 안식일 학교가 무엇인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주일학교와 안식일 학교는 거의 비슷한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방문하시게 되면 안식일 학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 예배 전에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과 공부라고 부릅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쓰고 있던 모자에 메모지를 넣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대로 교과를 썼다고 하죠. 처음에 인쇄된 Youth Instructor라는 인쇄물은 4개의 교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문답 형식이 아닌 제임스 화이트이 요약한 성경 이야기였죠. 한 예를 들자면 제임스 화이트는 2가지 큰 계명에 대한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10계명이라는 큰 나무에서 뻗어나온 2개의 작은 나무까지였죠. 그 첫 번째 교과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 교과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시나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기 쉽지 않았을 듯한데 제임스는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재림운동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메시지가 모든 주제에 드러나도록 기록했다고 하죠. 제임스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데 매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안식일 학교라는 개념이 아직 뚜렷하게 세워지지는 않았었죠. 아직 한 해 전체를 커버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저 몇몇 성경 공부 교재로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해에는 조슈아 하임스가 기록했던 다니엘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했고 그동안 다른 이들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라이아 스미스 같은 이들이 새로운 교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식일학교와 비슷한 모습의 성경 공부 교과를 보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런 교과 공부가 시작된 것은 제임스가 라체스터에 있을 당시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라체스터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또 새로운 생명이 제임스와 엘렌 사이에 태어났으니 그 이름이 윌리엄 C. 와이트입니다. 그들은 윌리라고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윌리는 셋째 아들로 그 형 헨리와 에드슨이 있었죠. 지금까지 기록된 제임스와 엘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인생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살기 편리해진 요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되죠. 제임스와 엘렌은 생존을 위해서 버거운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좋은 예로 제임스 와이트는 셋째 아들 윌리가 태어났다는 기록 자체를 남기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엘렌은 윌리가 태어났다는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1854년 8월 29일 윌리가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책임져야 할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 이게 좀 무뚝뚝한 느낌이 아닌가요? 셋째 아들이기에 엄마가 좀 지쳐서였을까요? 그 다음 문장에서 새 아들의 엄마가 된 엘렌은 기록합니다. 윌리 덕에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 문장 바로 다음에 엘렌은 The Messenger Party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바꿉니다. 전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듯이 The Messenger Party는 Messenger of Truth라는 간행물을 시작으로 해서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운동을 최초로 시작했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엘렌이 그들의 타겟이었습니다. 어쨌든 셋째 윌리는 불쌍하게도 이런저런 난리로 정신이 없던 엘렌에게 또 다른 책임으로 느껴졌음이 분명합니다. 삶의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는 엘렌의 기록은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엘렌은 남편 제임스가 과로로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다고 하죠.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리뷰 인쇄소는 그 당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출판 사업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했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비판만 받으면서 출판소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에 시달리는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고 있자면 정말 실망과 짜증이 밀려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엘렌은 그때는 정말 힘든 때였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엘렌은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돌아봐 주지 않나요? 왜 아무도 제임스를 인정해 주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렌은 이런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노력을 아시며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라체스터에서 떠나서 새로이 시작해보자. 다시 말하면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해서 새로 시작해보자 했던 것이죠. 1855년 3월이었습니다. 버먼트주에 사는 재림 신도들이 제임스에게 492불이 적혀있는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요청은 리뷰를 버먼트주로 옮기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미시간주에 있던 재림 신도들도 이곳에 반대해서 리뷰는 미시간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는 리뷰를 미시간으로 옮기자는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1853년, 그리고 54년, 그리고 55년, 3년에 걸쳐서 제임스와 엘렌은 미시간을 방문합니다. 누가 봐도 이미 제임스의 마음은 미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운동이 미국 동북부에서 시작되어서 서부 쪽으로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리뷰를 미시간으로 옮기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들어온 요청이니 확인해 볼 겸 제임스는 1855년에 버먼트주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렇게 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해 8월 제임스는 리뷰지에 이런 신기한 글을 써서 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제임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글이죠. 리뷰를 중부 미시간주로 옮기기를 원하는 이들이 더 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리뷰는 버먼트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제임스의 속내를 읽을 수 있지 않나요? 제임스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미시간으로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거기에 못 갑니다. 리뷰가 미시간으로 옮기길 진짜로 원한다면 미시간에 계신 분들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쓴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제임스는 리뷰를 어디로 옮기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임스는 분명히 서쪽으로, 즉 미시간 쪽으로 옮기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과 과로로 찌들어 있던 제임스는 리뷰를 원했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도움을 줄 수 있는 버먼트주가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이런 망설임을 하고 있을 때 미시간에 있던 존 켈럭, 댄 팔머, 시레네어 스미스 그리고 많은 이들이 1200불을 모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임스가 리뷰는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미시간에 있던 재림 성도들은 곧바로 건축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버먼트와 미시간 사이의 기싸움도 기싸움이지만 제임스의 회유 방식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버먼트에 계신 분들 서운할 수 있겠죠. 제임스는 버먼트가 싫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시간에 있던 성도들이 제시한 돈이나 건물 때문만도 아니었죠. 아마도 재림기별과 안식일기별이 전해진 가장 서쪽 전선에 있던 성도들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재림운동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버먼트에 있는 성도들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쪽 전선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더 관심이 있었겠죠. 안 그랬다면 제임스가 왜 3년에 걸쳐서 미시간을 방문했을까요? 이제 배럴 크릭이라는 도시가 우리의 이야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시간주 배럴 크릭에는 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럴 크릭은 그곳을 탐사하던 사람들과 2명의 인디안들의 전투를 비롯해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하죠. 원래 배럴 크릭의 이름은 밀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지는 25년이 채 안 되었기에 거의 신도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미 많이 발전되고 개발된 뉴 잉글랜드 지역과 비교해서 물가도 싸고 인디언들과 교역을 할 수도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화이트보브가 도착하기 전 이미 배럴 크릭은 재림운동의 새로운 혁신을 불어넣는 곳이었습니다. J.N. 러프로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재림운동의 목사들은 건물 안에서 집회를 했었다고 하죠. 당시 건물들은 그렇게 큰 건물들이 아니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집회 장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밖에서 말씀을 들어야만 했죠. 이렇게 열린 창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강사들은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들을 수는 있었을까요? 이때 사람들은 큰 텐트를 사서 집회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큰 텐트를 사면 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집회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집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리뷰지는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크게 설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사도 냈다고 하니 당시 육성 설교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배럴 크릭은 이 장막 집회를 열었던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때는 1853년 6월이었다고 하죠.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 그리고 리뷰 식구들이 배럴 크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재림 신도들이 모여서 대총회를 엽니다. 대총회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재림 신도들의 의사결정 기구였습니다. 각 교회의 신도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대총회 모임에 보내고 그곳에서 재림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었죠. 이것은 교회 조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개신교의 교회들처럼 교회를 완전히 조직한 방식도 아니었죠. 그러기에 대총회 아이디어는 많은 반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조직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대총회가 교회 기관이라기보다는 여러 대표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셉 베이츠가 당연히 첫 대총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대표들은 약 한 달 전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토론할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는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럴 크릭으로 직접 올 수가 없었죠. 그렇기에 교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공문처럼 써서 편지처럼 써서 대총회 회의가 있기 전에 보냈고 대총회가 열렸을 때 모인 대표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이 첫 번째 대총회에서는 유라이아 스미스를 리뷰의 편집자로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를 기고하는 글의 편집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리뷰는 제임스 한 사람이 아닌 출판위원회가
운영하기로 결정했죠. 어떤 이들은 제임스가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제임스가 편집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제임스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출판위원회가 리뷰를 운영하면서 제임스가 리뷰를 통해서 돈을 챙기고 있다는 오해가 멈추기를 바랬겠죠. 더 나아가서 출판위원회는 제임스가 리뷰를 운영하면서 생겼던 빚을 갚아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에 얘기했었죠. 출판사가 제임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빚이 있었다는 것은 제임스의 이름으로 빚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리뷰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대총회에 모인 대표들은 제7일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맞춰졌는지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조셉 베이츠는 예전부터 제7일 안식일, 즉 토요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몇몇 청취자 여러분들은 성경 어디에 안식일이 6시에 시작한다고 기록이 되었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안식일이 몇 시에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6시가 안식일의 시작과 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베이츠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베이츠는 마태복음 20장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하죠. 마태복음 20장에는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주인은 사람들을 제3시, 그리고 제6시, 그리고 제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11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이 이야기의 쟁점은 몇 시에 와서 일을 시작했던지 상관없이 하루가 맞춰질 때에 같은 일당을 받았다는 것이 포인트죠. 결론은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든지보다는 주인이 정한 일당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으로 비유가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베이츠는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주인은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죠. 성경에 나온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이고 제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이고 그 11번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가 되죠. 요한복음 11장에 낮에 12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오기에 이것을 바탕으로 베이츠는 하루의 시작과 끝은 아침 6시와 저녁 6시이며 그렇기에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J.N. 앤드류스는 리뷰지의 베이츠의 주장과 대총회 대표들이 내린 주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앤드류스는 6시에 대한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1년의 어떤 계절에나 어떤 달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류스는 창세기를 이용해서 그의 주장을 펼쳤죠. 창세기 1장에 나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같은 표현을 따라서 저녁, evening이 성경의 하루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이 된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료의 기적에 대한 항의를 했었던 이야기도 그가 사용했던 성경절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은 이미 일요일이 시작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천 년 동안 시계가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시계가 생기거든 6시부터 시작되도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앤드루스는 1855년 12월 4일 리뷰지에 다시 한번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전에는 몰랐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아무도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물론 조셉 베이츠가 생각을 하긴 했지만요. 앤드루스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에는 모르고 있었기에 했던 일일 수 있지만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는 멈춰야 한다. 잘못된 점이 있거나 실수가 있다면 인정하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기록했죠. 이것은 1844년 10월 23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제7일 안식일로 지키는 재림 신도들의 신앙 원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고쳐가는 것. 이것은 전통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중시해오던 다른 교단들이 가진 원칙과는 매우 다른 점이었습니다.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교회의 권위보다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오류들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성경적인 설명에 따라서 새로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 이런 교회와 함께 합시다. 이런 슬로건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재림 신도들이 성경에 대한 토론을 간간히 들려오는 비난들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The Messenger Party. 이 사람들은 대총회에서 안식일의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에 관해서 토론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웃었죠. 하지만 앤드류스는 이들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The Messenger Party는 대총회가 있기 전부터 안식일이 6시에 시작하고 맞춰진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의 글을 출판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몇몇 분들은 The Messenger Party 그게 누구였더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재림운동에서 떨어져 나가서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첫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6시에서부터 6시까지 안식일이 지켜졌다는 내용으로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재림 신도들을 깎아내렸습니다. The Messenger Party와 그의 인쇄물인 The Messenger of Truth. 그들은 그들의 간행지를 엘렌 화이트와 그가 봤던 이상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채웠다고 전해집니다. 2년 전이었던 1853년 미시간주 잭슨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팔머의 아내는 다른 두 사람과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요. 엘렌 화이트이 팔머의 아내가 나이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쁜 욕은 하지 않았다고 하자 엘렌 화이트이 본다는 이상을 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케이스라는 사람과 러셀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The Messenger of Truth이라는 간행지를 시작했습니다. 1855년 6월 20일 미시간으로 이사하기 몇 달 전 한 사람이 재림 신도들이 모인 집회 중간에 들이닥쳐서 그들의 간행지 The Messenger of Truth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 더 심각했던 일은 스티븐슨과 헐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위스콘신주에서 와그너의 말씀을 듣고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죠. 이 두 사람은 케이스와 러셀이 엘렌 화이트과 특별히 재림운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이 두 사람은 가서 The Messenger of Truth라는 간행지와 그들의 행동이 재림운동을 전하고자 하는 리뷰의 반동적인 행동이라고 따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따지기 위해 간 이 두 사람이 그들과 합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The Messenger Party를 시작한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리뷰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재림운동의 어떤 점을 반대하는 것이었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엘렌 화이트의 선지적 선물을 전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선지자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제7일 안식일을 준수했던 재림 신도들은 엘렌 화이트의 이상이나 그의 기록을 성경과 같은 수준의 권위로 생각한다고 비난했죠. 그런 오해를 피하기 원했던 제임스 화이트는 1851년이 되기까지 리뷰지에 엘렌의 이상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 메신저 파리는 제임스가 리뷰지를 이용해서 돈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이런 주장을 통해서 더 메신저 파리는 재림 신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개혁해서 나간 자기들이 개혁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화이트 부부를 재림운동에서 배제함으로써 재림운동을 원래대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케이스와 러셀의 이런 주장 때문에 그들은 재림운동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렌과 제임스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시간에 있던 재림 신도들의 결정이었죠. 여기서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혹은 출교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누가 함께하는 것이고 누가 함께하지 않는 것일까요? 리뷰지야말로 공식적인 인쇄물이었기 때문에 리뷰를 통해서 반박하는 글들이 실렸습니다. 베이츠의 6시 안식일 시작설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던 앤드루스는 혹시 그가 더 메신저 파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자기를 옹호하는 글을 실어야만 했죠.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당시에 더 메신저 파리가 재림운동의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7일 안식일을 성수하는 재림 신도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개신교 교단들을 지적하는 주장을 해왔었지만 작은 운동에 불과했던 재림운동의 잡지에 나온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큰 개신교 교단들은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재림운동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재림 신자들에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난과 지적은 아직도 다 자리 잡지 못한 재림운동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큰 타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상을 보게 되었고 그는 The Messenger Party를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에 밝은 사람들이나 이것을 논쟁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아한 일이었죠. 엘렌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사라지게 될 그룹이니 굳이 나서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1855년 11월 대총회에서는 리뷰지의 더 메신저 파리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을 아예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더 메신저 파리는 스스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간행지의 편집자 중 하나는 선생님이었는데 가르치던 학생에게 총을 겨누게 됩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총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 미수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캐나다로 도망칩니다. 그 후에 더 메신저 파리에 가담한 사람들은 그들의 운동을 더 이상 끌고 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들은 서로 비난하며 싸우다가 결국 1858년에 인쇄된 간행지를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일은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재림 신도들을 더욱더 연합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메신저 파리가 역사에서 사라지니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에 이야기들이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메신저 파리가 사라졌지만 그 잔당들이 남아서 다른 이름으로 모이게 되죠. 그 우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엘렌 화이트이 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아이오와주에 가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오와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구글 맵이나 애플 맵에 가셔서 미국의 아이오와주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제임스와 엘렌이 베럴 크릭에 작은 집을 짓고 작은 정원과 과일 나무를 심고 정착한 이야기에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지어진 화이트 부부의 가정의 집은 지금도 미시간주 베럴 크릭에 가면 방문해 볼 수 있죠. 인터넷에 Historic Adventist Village in Battle Creek, Michigan 이렇게 하면 자세한 정보가 나오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이오와주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